AI 쪽은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 최근에 신고가 다시 경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과잉이 생길 이슈라던가 아니면 수요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번에 애플이 공개하는 AI 인텔리전스라는 게 조만간 애플에 들어갈 텐데 요거 조금만 괜찮으면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D램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판단이 든다라면 의외로 반도체가 빨리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우선은 저는 괜찮은 업종들 중에서 일단 간과하지 말아야 될 업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증시를 위주로 현 경제 상황을 폭넓게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선엽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한 20년 생활을 했었고요. 또 기금운용 3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먼저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참 심상치 않습니다. 오만전자로 내려앉았고 또 외국인 자금이 진짜 최장기간 순매도를 그렇죠. 하면서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실적도 부진하고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해 주시고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상치보다 실적이 부진했고 예상치보다 부진했는데 그래도 구조니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자에 대해서는 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 1등이었었고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반 반도체,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PC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인데 그쪽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쪽 말고 지금 그래도 뭔가 돌파구를 하면 HBM이라고 불리는 AI와 연관된 요 반도체가 메인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편승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부가 중심으로 HBM3나 3 이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실적이 좀 안 좋네라는 대로 그쳤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겼나라는 우려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역사적 최저점이에요. 예,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외국인이 팔아도 밀리긴 하지만 그렇게 썩 많이 밀리진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가 단기간에 바뀔 거냐? 그건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전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신뢰할 만한 실력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러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몇 년 후에 뭐를 1등을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것보다도 당장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는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게 좀 먼저다. 시장의 신뢰를 찾으면 최소한 그 신뢰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너진 밸류에이션을 일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HBM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대가 많이 낮으니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경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쓰고 있는 소비 부양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레거시 관련 경기는 안 좋다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부양책이 소비 부양책이라는 게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소비 부양책 뭐 이구안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구안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가전제품 이런 거 사면 좀 싸게 주는 건데 사실 필요 없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가전제품 30% 싸게 준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는 돈을 쓰게끔 만들었어요. 쿠폰을 줬고 현금을 줬는데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럼 뭐든 사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나을 수 있는 실적을 만들 수도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너무 휩쓸려서 이제는 뭐 너무 여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고 또 삼성전자가 사과문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변하고 있는 걸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본 그 사과문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문이라기보다는 내부에 대한 경고로 보였어요. 내가 국민한테 이렇게 사과할 정도야.
그러면 우리 전자가 보여줄 건 변화잖아요. 네. 그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임원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각오해라는 거로 저는 들렸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아마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는 뭔가 진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자는 그래도 저력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같이 차근히 지켜보면서 너무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객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반면 하이닉스는 HBM이 워낙 잘 되니까 지금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전망이 나오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성장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현재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잘 따라가고 있고, 어차피 뭐 그 HBM이라는 게 몇 단이 되든지 할 수 있는 회사는 글로벌에 셋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나중에 뭐 잘 되면 삼성전자까지인 건데 우리가 굳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기술력을 잘 따라가고 있고, 분명한 건 하이닉스가 잘 안 되면 우리가 그러면 블랙에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을 거니 세트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보더라도 외국인이 그렇게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는 날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외국인 시각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주가의 움직임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을 삼성과 하이닉스를 잘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반도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어떤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거기서 최적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업별로 따져보는 안타까운 시장이 온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업종이 좋다는 의미가 없고 그 기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제는 각계 전투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종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질문이 사실 최근에 반도체 겨울론이 워낙 크게 대두됐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칩 블랙엘은 1년치 분량이 판매가 다 됐다. 그럼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럼요. AI 쪽은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최근에 신고가 다시 경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가 겨울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도 어떤 반도체가 좋으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 같은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다 같이 가는 건데, 지금은 어떤 반도체가 좋으냐, 그럼 그 반도체가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좋으냐를 또다시 선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작업들이 나오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반도체, 그 AI와 관련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슨 공급 과잉이 생길 이슈라던가 아니면 수요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또 하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반 레거시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이 AI가 개발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도 써야 되고, 그걸 우리는 B2C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B2C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나중에 예상치 않았었던 어떤 그 디램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땐 지금부터 꾸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 개인들 입장에서 유의미하게, 야, 내가 정말 AI 때문에 휴대폰을 바꿔야 되고 AI 때문에 노트북을 바꿔야 되고, 아직 이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 이 카메라 폰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화소수도 좋아지고 그리고 바꿨던 것처럼 결국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겨울과 관련된 요 반도체에 대한 논란도 의외로 그 겨울이 짧게 갈 수도 있는, 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번에 애플이 공개하는 AI, 그죠? AI 인텔리전스라는 게 조만간 애플에 들어갈 텐데, 제가 볼 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능성을 보면 되죠. 그래, 처음 들어와서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조금만 괜찮으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디램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판단이 든다라면 의외로 반도체가 빨리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었을 때 내가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는 뭔가 좀 꼼꼼히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ASML이랑 TSMC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ASML은 내년치 예약분이 반토막이 났다 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데 TSMC는 좀 실적이 좋았거든요. 좀 두 회사를 조금 비교해서 전망해 서로 주시죠. 다르다라고 봐야죠. 예, TSMC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당연히 지금 블랙일도 물량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모두 다 TSMC한테 파운드리를 그렇죠. 맡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일을 받기가 쉽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에서도 나 이만큼 만들어줘 했는데 얘네들이 나 그 정도까지 캐파 안 되니까 쉽지 않아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좋은데 ASML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객사가 주문을 줄인 거잖아요. 그 고객사가 누군지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전자, 네. 인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나름대로 줄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와 안 되고 있는 회사의 명암이 갈려진 게 TSMC와 이 ASML을 통해서 뭔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4.9% 거의 5%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고전하는 이유 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시그널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뭐 폭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기업별로 이슈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다라면 첫 번째는 좋든 싫든 간에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어려웠던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왔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부양책이 나왔겠어요. 실제 저도 중국에 많이 다녀보지만 제가 갈 때마다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제가 아는 중국이 아닐 정도로 와 이게 일본인이야 중국이냐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아는 중국인들은 뭔가 호탕하고 막 돈도 많이 쓰려고 뭐 이런 건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세요. 전 이건 처음 봤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길래 뭐 몇 분한테는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했더니 답이 간단해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슬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아직도 미국보다 아직은 소폭 중국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제가 볼 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럼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의외인데 사실 여기가 뭔가 실적이 둔화된 거에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정말 큰 역할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기업들의 몇몇 기업들의 경쟁력이 훼손된 점 이런 것들도 사실 기업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분쟁이 이제 심화되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일단 1차 고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당선이 된다라면 지금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사이트들을 보니까 의외로 최근에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해리스라는 분의 점유율이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 나름대로 지금 그 사전 선거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사실 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구체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지속돼야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실제 지금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단기 모멘텀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종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지 한번 보고 제가 볼 때는 투자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일단 저는 큰 그림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시장은 전쟁이라는 큰 그림이 계속해서 옮겨지기 시작한 게 일단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의 여러 가지 조짐들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글로벌 갈등이 커지고 있느냐예요. 근데 지금 이미 미중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갈등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 많이 받으면서 유럽 내에서도 서로 그 갈등이 커지고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럽도 그렇고 지금 극우파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작은 그림이 아닌 게 의외로 분쟁의 지역이 커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거의 없는 수준. 문제는 그 무기를 조달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거는 일단은 주기가 쉽지 않고 그럼 이제 독일 거나 아니면은 프랑스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도 그동안 방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납기가 문제가 되고 너무나도 긴 납기. 두 번째는 가격이 우리 거보다 몇 배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럽 경기도 힘든데 과연 그 비용에 그 납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냐. 결국 무기가 호환이 된 또 다른 무기를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있다라면 한국 무기의 또 강점이 AI하고 연동이 잘 되잖아요.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다라면 회사마다는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갈 길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이제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이번 인하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분야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한국은행도 고민이 됐던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혹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한국은행은 여전히 고민을 했을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막다 보니까 조금 한풀 식어서 그나마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를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냥 정조준에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수가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대표적인 게 저는 게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이제 금리도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거라고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게임이나 이런 내수주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픈 얘기지만 불과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유행했던 게 저기 골프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은 전부 다 운동하는 걸로 뛰는 걸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냥 간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막 진짜 뜨는 거는 뭐 아식스 한 6배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하면 6배.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호카 아니면 온러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게 뭔가 시대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수에 조금 포커싱이 된 거니 어떤 내수가 좋아질 거냐 우리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실망감이 커지면서 전 거래일에 비해서 이제 9%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이번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2차 전지 종목의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없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냐면 드디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가 아닌 AI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거지 사실 전기차 여부하고는 다른 문제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도 테슬라를 오랫동안 좋아했고 오랫동안 매매를 해보면 일단 힘든 게 뭐냐면 제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돈 벌고 암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다 됐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한 거에 비해서 한 3년 뒤에 나왔나? 그렇죠? 이번에도 2026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다 또 한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성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테슬라를 정말 잘 아시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테슬라가 구체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중국이 따라한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엔 2026년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 이전에 어쨌든 테슬라가 이게 우리가 보더라도 2026년 약속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만간 알게 될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될 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먼저 실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여주긴 했는데 야 이게 또 그런 게 있을까라는 고민돼. 그래서 저희들도 선뜻 먼저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야 왜 밖에서 안 하고 그 스튜디오에서 했어. 그건 이유 아시죠?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택시와 관련 허가가 안 났는데 밖에서 하는 건 불법이기 네. 때문에 나름대로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슬라발 로보택시가 미국에 현재 다니는 웨이모나 아니면 중국에서 있는 무인 택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도 그걸 봤고 미국에서도 웨이모라는 걸 직접 해봤지만 이거는 얘네들이 중앙 통제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중앙에서 통제도 하고 또 레이다와 라이다라는 게 달려 있어서 장치도 되게 비싼 데 비해서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하는 방식이니 가격적으로도 되게 유리하고, 실제 그리고 이게 AI가 활용되는 소프트웨어향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어쨌든 시간 지나면서 추가 버전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될 거냐. 제가 볼 땐 약간의 1, 2년 정도 걸린다는데 정말 된다라고만 하면 제가 볼 땐 이 밸류는 정말 많이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밸류 가지고는 이게 안 나와요. 하지만 이 회사가 AI 기업으로 바뀌고 그 AI가 결국 구독 경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고민인 게 어떻게 페달이 없을 수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백미러도 없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차를 사봐야 하루에 10시간은 놀고 있더라.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빼놓고 요걸 활용하는 방법들도 찾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내 차를 무인차로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돈도 버는 그런 구조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벗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래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편견이 있죠, 그렇죠? 이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어갈 것인지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보고 나서 저렇게만 되면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들고 나왔으니까. 다만 상용화가 언제냐, 그리고 진짜 그 기술이 되는 거냐. 왜냐면 지금 FSD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거 이미 테슬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게 됐으면 이것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이미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GPU를 엔비디아한테 구매를 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같은 경우도 LLM 모델 또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분기 한국 증시 전망 부탁드리고 또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서 지수 전망은 의미가 없었던 게 이미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단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업종 간에 너무 편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얼마 오른다라는 건 앞으로도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옛날에는 어느 정도 매크로만 놓고 보면 혹시 틀리더라도 약간의 반응이나 이게 가늠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우리가 우선은 저는 괜찮은 업종들 중에서 일단 간과하지 말아야 될 업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내내 보면 뭐 이 업종도 좋다, 뭐 방산도 좋다, 아니면 전력기기도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오셨지만 결국 지나 보니까 은근히 밸류업에 수익을 많이 줬던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편견에 사라졌다. 에이 증권주, 에이 뭐 이러잖아요. 은행주, 에이 이랬는데 그게 지금 40-50%씩 올랐고, 밸류업이라는 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하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일단 뭔가 안정적으로 이 변동성보다는 그런 걸 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AI와 관련된 뭐 몇몇 업종들,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전히 저는 뭐 많이 올랐지만 종목별로는 그래도 될 만한 기업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게 조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부터 원자력 관련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사실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한국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얘기 나온 게 조선주였잖아요. 빅 사이클이 왔다 그러는데 안 움직이는데 저는 사이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역시 조선주도 좀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 역사상 이런 사례가 되게 찾기 힘든 게 이게 경기 침체와 지금의 미국 경기가 다른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땐 내가 아예 직장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왜 힘든 거냐면